당신의 조직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보고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감에 의존합니까? 훌륭한 아이디어를 실행할 조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습니까? 문해력, 데이터, 조직. 이 세 가지는 오늘날 모든 리더가 직면한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00년 전 한 리더가 이미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조선 제4대 임금 세종대왕. 그는 단순히 문자를 만든 성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대 경영학이 말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조직 역량 구축, 지식 경영을 실천한 최초의 리더였습니다. 1418년 22살의 젊은 왕이 즉위합니다. 그가 물려받은 조선은 건국 27년째,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백성의 99%가 글을 읽지 못했고 세금 제도는 불공정했으며 농업 생산성은 하늘의 변덕에 좌우되었습니다. 세종은 즉위 초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식을 연구하고 실행할 조직이 없다. 즉위 2년 뒤인 1420년, 세종은 지편전을 설치합니다. 지편전. 글자 그대로 풀면 현인을 모으는 전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 왕조 최초의 싱크탱크, 오늘날로 치면 기업의 R&D 센터이자 전략기획실이었습니다. 세종은 지편전 설계에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첫째, 최고의 인재를 선발한다. 그는 과거 시험 성적 상위권 젊은 학자들을 발탁했습니다. 진숙주, 성삼문, 박팽년, 정인지. 이들은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둘째, 연구에 전념할 환경을 보장한다. 지편전 학자들에게는 다른 업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내탕금으로 책을 사들여 지편전에 제공했습니다. 셋째, 왕이 직접 참여한다. 세종은 경연, 즉 정책 세미나를 제도화했습니다. 하루에 조강, 주강, 석강, 세 차례 신하들과 학문과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회가 아니었습니다. 실전 문제를 학문적으로 검토하고 학문적 연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전하, 이렇게 젊은 학자들에게만 의존하시면 조정의 균형이 깨집니다. 경험 많은 원로 대신들의 의견도 들으셔야 합니다. 반대도 있었습니다. 기존 권력층은 젊은 학자들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로의 경험은 귀하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지식으로 풀어야 한다. 지편전은 내가 백성을 위해 세운 기관이다. 세종은 지편전을 단순한 자문기구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조직을 정책 실험의 핵심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실험장이 바로 공범 개혁이었습니다. 농업국가에서 세금은 생명줄입니다. 조선 초기의 세금 제도는 간단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곡식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것. 11조 방식이죠.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똑같이 10%를 걷어들이니 흉년에는 백성이 굶주렸습니다. 게다가 토지의 비옥도도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과세하니 불공정했습니다. 세종은 이 문제를 데이터로 접근하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실제 상황을 조사하라. 토지가 얼마나 다른지, 해마다 수확량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정확히 파악하라. 1430년부터 세종은 전국적인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먼저 토지 등급 분류. 지편전 학자들과 실무 관리들이 전국의 토지를 돌아다니며 토질, 일조량, 관계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토지를 6등급으로 분류하는 전분 6등법이 탄생합니다. 가장 비옥한 1등전부터 척박한 6등전까지. 다음은 풍흉 데이터. 세종은 과거 수십 년간의 수확량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대풍, 상풍,
중풍, 하풍, 흉작. 이것을 9단계로 분류한 연분구등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변수를 교차시킨 매트릭스. 이것이 바로 세종의 공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등전에서 대풍이 들면 1결당 20두를 세금으로 냅니다. 하지만 같은 1등전이라도 흉년이면 사두만 냅니다. 6등전에서 흉년이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공정과세, 오늘날의 누진세 개념과 유사한 혁신이었습니다. 전하, 이 제도는 너무 복잡합니다. 매년 전국의 수확량을 조사해야 하고 토지 등급도 다시 매겨야 합니다. 지방 관리들이 이것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론자들의 우려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행정 역량으로 이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풍흉을 누가 판단합니까? 지방 수령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백성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하는 것이다. 충청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범 실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세종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444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공법을 시범 실시하고 3년간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 세수 변화, 집행 과정의 문제점,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백성들의 세부담은 줄었고 국가 세수는 오히려 안정되었습니다. 왜? 공정한 과세가 탈세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1444년, 세종 26년. 공법은 마침내 전국에 시행됩니다. 하지만 세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풍흉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을까? 데이터를 더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는 없을까? 그 답이 바로 과학기구였습니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는 원칙. 세종은 이것을 600년 전에 이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날씨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비가 얼마나 왔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많이 왔다, 조금 왔다 같은 주관적 표현뿐이었죠. 1441년, 세종 23년. 세종은 장영실에게 명령합니다. 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라. 장영실과 지편전 학자들이 협력하여 만든 것이 치구기입니다. 치구기. 노쇠로 만든 원통형 그릇에 빗물을 받아 자로 수위를 재는 단순한 장치.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기구였습니다. 유럽에서 비슷한 장치가 나온 것이 200년 후입니다. 전하, 치구기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전국 각 지역에 똑같은 규격의 치구기를 설치하면 어느 지역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치구기를 한양과 주요 지방에 설치하고 매일 강우량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중앙정부로 보고되었고 지편전에서 분석되었습니다. 이제 조선은 올해 비가 많이 왔다가 아니라 한양에 3촌 2푼의 비가 왔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표준화해야 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정확한 시계가 없었습니다. 관리들은 대략적인 시간 감각으로 업무를 받고 백성들은 해와 달의 위치로 시간을 짐작했습니다. 1434년, 장영실은 자경루를 만듭니다. 자경루. 물시계의 일종이지만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종과 북을 쳐서 시간을 알리는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IoT 디바이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434년, 세종은 앙부일구를 만들게 합니다. 앙부일구. 해시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 인프라였습니다. 세종은 앙부일구를 종묘 앞 거리에 설치하여 백성 누구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왜 이런 과학기구들이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예측 가능성 때문입니다. 치구기로 강우 패턴을 분석하면 가뭄과 홍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 체계가 있으면
행정 효율이 높아집니다. 회의 시간을 정하고, 근무 시간을 정하고, 물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세종은 직관이 아닌 데이터로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했으면 이제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세종은 수집한 지식과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전국에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Best Practice 공유, SOP 문서화와 같은 개념이죠. 첫 번째 프로젝트, 농사직설. 1429년, 세종 11년. 세종은 정초, 변효문 등에게 명령합니다. 중국의 농서는 우리 풍토에 맞지 않다. 우리 땅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농사법을 조사하여 책으로 만들어라. 지편전 학자들과 농사 경험이 많은 관리들이 전국을 돌며 농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떤 작물을 언제 심는지, 어떻게 가꾸는지, 어떤 방법이 수확량을 높이는지. 이것은 학자들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장의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1429년, 농사직설이 완성됩니다. 이 책은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한문으로 쓰였지만 최대한 쉬운 문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고을에 배포되어 지방 관리들이 농민들에게 읽어주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향약 집성방. 의료 지식의 표준화입니다. 당시 조선의 의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은 의사는 한양에만 있고 지방에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수입한 약재는 비싸서 일반 백성은 구할 수 없었죠. 1433년, 세종은 명령합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정리하라. 지편전과 전이감 의사들이 협력하여 방대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중국, 일본, 조선의 의서를 모두 검토하고 조선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치료법을 수집합니다. 1433년 85권 분량의 향약 집성방이 완성됩니다. 이 책은 959가지 질병에 대해 1706개의 처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처방이 조선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로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 악학괴범. 문화 지식의 표준화입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유교 국가에서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와 조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악을 어떻게 연주하는지, 춤을 어떻게 추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례 때마다 논란이 생겼죠. 세종은 1430년대부터 음악 이론을 정리하고 악기를 표준화하고 악보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세종 사후 성종 때 악학괴범으로 완성됩니다.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악학괴범. 이 세 권의 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식의 민주화입니다. 농사 지식을 표준화하면 전국의 농민이 같은 수준의 농사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지식을 표준화하면 지방에서도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 지식을 표준화하면 전국이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지식을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의 정점에 훈민정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분간 우리는 세종이 어떻게 조선이라는 조직을 혁신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멈추고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1점, 조직 지편전. 세종은 문제를 해결할 전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고 연구에 집중할 환경을 제공하고 왕이 직접 참여하여 학문과 실무를 연결했습니다. 당신의 조직에는 이런 지편전이 있습니까? 혁신을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실험할 자유를 주고 있습니까? 핵심 2점, 데이터 측정과 표준화. 세종은 감이 아닌 데이터로 의사결정했습니다. 토지를 측정하고 강우량을 기록하고 시간을 표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법이라는 혁신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조직은 무엇을 측정하고 있습니까?
핵심 지표가 명확합니까? 의사결정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핵심 3점, 지식 경영 표준화와 보급. 세종은 지식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전파했습니다.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악학괴범. 이 모든 책은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한 지식 경영의 산물이었습니다. 당신의 조직은 지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핵심 노하우를 문서화하고 있습니까? 신입 사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세종의 이 모든 노력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백성과 소통하는 것, 지식을 전달하는 것, 나라를 더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것. 그리고 그 최종 해답이 바로 훈민정음이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훈민정음이 왜 필요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440년대 초반, 세종은 모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편전이라는 싱크탱크, 공법이라는 공정한 세금 제도, 치구기와 자경루 같은 과학 인프라, 농사직설과 향약집성방 같은 지식 데이터베이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지식과 제도를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봅시다. 사례 1 행정 전달의 병목. 지방관리가 백성에게 새로운 법령을 공포합니다. 하지만 백성은 한문을 모릅니다. 관리가 구두로 설명하죠. 그런데 그 설명을 백성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 오해, 왜곡, 법 집행의 불일치. 사례 2 사법 정의의 한계.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해 상소를 올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글을 쓸 수 없습니다. 대서소에 가서 돈을 주고 대신 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서업자가 제대로 써줄까요? 만약 권력자와 결탁했다면 결과, 억울함을 호소할 길조차 막힙니다. 사례 3 의료, 지식의 벽. 향약집성방이라는 훌륭한 의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지방의 의원이 이것을 읽고 백성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 고을에 제대로 된 의원이 없다면 백성은 병에 걸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결과, 지식은 있지만 활용되지 못합니다. 세종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아무리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도, 아무리 유용한 지식을 정리해도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할 수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문제는 문해력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문자 상황은 이랬습니다. 공식 문자는 한문. 하지만 한문은 중국어입니다. 조선 사람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죠. 한문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합니다. 둘째, 중국어 문법을 익혀야 합니다. 셋째, 고전을 읽으며 용례를 익혀야 합니다. 이것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것도 전업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양반 자제들만 가능한 일이죠. 평민은 농사 짓고 장사하고 생계를 꾸려야 합니다. 10년을 공부에만 투자할 여유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글은 양반의 전유물이 되고 99%의 백성은 문맹으로 남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훈민정음 반포문의 서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하는 구절입니다. 세종은 이것을 가엾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영자의 문제 인식이었습니다. 조직의 구성원이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면 그 조직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정보가 위로 올라오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는 명령은 왜곡됩니다. 세종은 이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말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문자를 만들겠다고. 1443년
세종 25년.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훈민정음 창제. 어떤 문자를 만들어야 할까? 세종은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설정했습니다. 요구사항 한 배우기 쉬워야 한다. 한문은 수천 자를 외워야 합니다. 제 문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이 며칠 안에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요구사항 이 우리말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한문으로는 조선어의 미묘한 발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 문자는 우리말의 모든 소리를 정확히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의문학적 접근을 취합니다. 첫째, 자음. 사람이 말소리를 낼 때 발음,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했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목소리의 울림. 그 결과 자음을 5가지 기본 형태로 분류했습니다. 고아음, 목구멍 소리, 노설음, 혀소리, 무순음, 입술 소리, 샤치음, 이소리, 응우음, 목소리. 그리고 이 기본 형태에서 획을 추가하여 강도를 표현했습니다. 고크고크처럼요. 둘째, 모음.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이를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합하여 모든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28자, 자음 17자, 모음 11자. 이 28자만 알면 조선어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체계성이었습니다. 한자는 하나하나가 독립된 기호입니다. 개별 암기가 필수죠. 하지만 훈민정음은 시스템입니다.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1446년 세종 28년 9월 훈민정음이 정식으로 반포됩니다. 세종은 단순히 문자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급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략 1. 왕실의 솔선수범. 세종 스스로 훈민정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왕비와 대군들도 훈민정음을 배우고 사용했습니다. 특히 세종의 딸들은 훈민정음에 능숙했고 궁중 여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전략 2. 실용적인 콘텐츠. 세종은 훈민정음으로 다양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용비어 천가, 왕조의 역사를 노래한 서사시.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훈민정음으로 복잡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월인 천강지고, 부처의 일생을 노래한 불교 가사. 당시 많은 백성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훈민정음의 유용성을 입증했습니다. 석보상절, 불교 경전의 해설서. 이것은 세종이 돌아가신 소원왕후를 추모하며 만든 책으로 한문 경전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하, 이 세 문자는 조선의 근본을 흔듭니다. 우리는 중화 문명의 일원입니다. 한문이야말로 문명의 상징입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들면 우리는 오랑캐가 됩니다. 집현전의 최고 책임자였던 최만리를 포함한 여러 학자가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첫째, 문화적 정통성. 한문을 버리면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이탈한다. 둘째, 사회적 질서. 평민도 글을 알게 되면 신분 질서가 무너진다. 셋째, 실용성 의문. 이미 한문 체계가 있는데 왜 새로운 문자가 필요한가? 내가 이 문자를 만든 이유를 너희가 모르는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할 수단이 필요하다. 한문은 중국 글자로 우리말과 맞지 않는다. 제 문자는 우리말을 위한 것이다. 세종은 반대파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세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들여 실용성을 입증했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으로 법률 문서를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관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으로 의학서를 번역했습니다. 향약집 성방의 핵심 내용을 훈민정음으로 풀어 썼습니다.
이제 한문을 모르는 의원도 처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으로 농서를 번역했습니다. 농민들도 직접 읽을 수 있는 농사 지식이 생겼습니다. 결과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궁중 여성들과 일부 평민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했고, 장사치들이 거래, 기록에 사용했고, 여성들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은 공식 문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양반들은 여전히 한문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백성들에게도 글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문자는 권력입니다. 문자를 가진 자가 지식을 독점하고 정보를 통제합니다. 훈민정음은 그 권력을 나눈 것입니다. 세종의 혁신 과정이 모두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1442년, 세종 24년. 세종은 가장 신뢰했던 기술자를 파직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장영실. 장영실은 세종시대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본래 그는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기술 재능을 인정받아 세종의 신임을 얻었죠. 그는 치구기를 만들었고, 자경루를 만들었고, 앙부일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종의 과학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1442년, 세종은 장영실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왕이 행차할 때 타는 가마, 즉 연을 새로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최고의 재료와 기술로 연을 만들었습니다. 세종은 만족했고 그 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합니다. 세종이 탄 연이 행차 중에 부서진 것입니다. 다행히 세종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왕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고였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물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으니 엄벌해야 합니다. 장영실은 천민 출신입니다. 전하께서 파격적으로 발탁하셨지만 역시 신분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얘를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신하들은 장영실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세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영실은 자신의 과학 정책을 실현한 핵심 인물입니다. 그를 처벌하면 다른 기술자들의 사기도 떨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장영실 개인적으로도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연이 부서진 것이 제작 결함 때문인지 사용 과정의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왕의 안전은 국가의 안전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조정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영실을 파직하고 곤장 80대의 형을 내렸습니다. 장영실은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을 받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장영실의 기록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종은 평생 이 결정을 후회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속마음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혁신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리더는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혁신을 장려해야 합니다.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이나 품질과 관련된 문제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처벌했지만 과학 정책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기술자들은 계속 일했고 과학 기구들은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세종의 선택이었습니다. 개인에게는 엄격했지만 시스템은 지켰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혹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을 지키는 결정이었습니다. 모든 리더는 언젠가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성과와 책임, 혁신과 안전, 개인과 조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 세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조직을 선택했습니다. 세종 시대의 혁신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파급 효과를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성과 1. 행정 효율 증대.
공법의 시행으로 세금 징수가 체계화되었습니다. 백성의 조세 저항이 줄었고 국가 재정이 안정되었습니다. 즉우기와 자격루로 데이터 수집과 시간 관리가 정확해졌습니다. 이제 관리들은 언제까지 보고하라고 명확히 지시할 수 있었고,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비가 얼마나 더 왔는지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지편전을 통한 정책 연구가 제도화되었습니다. 왕 개인의 직관이 아니라 조직의 집단 지성으로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단기 성과 이 지식 보급의 확대. 농사직설로 농업 기술이 전국에 보급되었습니다. 특히 신계간지나 변방 지역에서 농사 수확량이 증가했습니다. 향약집 성방으로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줄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대응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단기 성과 산문화 정체성 확립. 군민정음의 창제는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선만의 독자적 문자를 갖게 되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문화적 자신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장기적 파급 효과를 봅시다. 장기 효과 1. 문해력의 확산.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후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문해력이 높아졌습니다. 17세기가 되면 상인들 사이에서 한글 편지가 보편화됩니다. 18세기가 되면 여성들이 한글로 된 소설을 읽고 씁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조선 사람들은 한글로 신문을 읽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저항운동을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훈민정음이 없었다면, 소수의 지식인만 글을 쓸 수 있었다면 대중계몽운동도 독립운동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장기 효과 2. 과학 기술의 전통. 세종시대에 확립된 실용과학의 전통은 후대로 이어집니다. 15세기 후반, 의서, 예방 유취가 편찬됩니다. 16세기, 도자기 기술이 발전하여 분청사기와 백자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17세기, 실학자들이 등장하여 농업과 산업 기술을 연구합니다. 물론 조선 후기에 이르러 과학 기술이 정체되고 뒤처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종이 만든 기반이 없었다면 그 정도의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장기 효과 3. 거버넌스 모델의 확립. 세종이 만든 지편전 모델, 즉 왕권과 학자, 관료가 협력하는 시스템은 조선 왕조 내내 유지됩니다. 이것은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장점은 정책의 학문적 깊이가 더해졌다는 것. 한계는 때로 명분 논쟁에 빠져 실행력이 떨어졌다는 것.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종이 왕 혼자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조직이 함께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근대적 거버넌스에 맹하였습니다. 세 가지 구체적 사례를 더 봅시다. 사례 1. 1613년 인조 시대의 기근. 전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조정은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가동했습니다. 지역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재고 곡식을 확인하고 조세를 감면하고 구호 식량을 배급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례 27세기, 조선 후기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이런 한글 소설들이 필사본으로 유통되며 대중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훈민정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문만 있었다면 소설은 소수 양반의 전유물로 남았을 것입니다. 사례 3. 1890년대 가보개혁. 조선 정부는 근대 개혁을 추진하며 한글을 공식 문서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고 법률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450년 전에 만들어진 훈민정음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혁신은 단기간의 성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되었고 전통이 되었고 500년을 이어온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문해율과 교육 수준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리더의 비전이 만들어낸 장기적 파급 효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세종에게서 배운 것을 당신의 조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5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체크리스트 1문제 정의. 당신의 조직이 직면한 본질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종은 문해력 부족이 모든 문제의 근원임을 파악했습니다. 당신의 조직은 매출 부진. 그것은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제품 경쟁력, 시장 이해 부족, 조직 문화. 액션 이번 주 안에 당신 조직의 핵심 병목을 하나 정의하세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쓰세요. 체크리스트 2 파일럿 테스트. 세종은 공법을 전국에 시행하기 전에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3년간 시범 운영했습니다. 당신도 새로운 제도나 프로세스를 도입할 때 파일럿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사의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까? 액션 다음 프로젝트는 작은 규모로 먼저 테스트하세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 뒤 확대하세요. 체크리스트 3 핵심 지표. 세종은 치구기로 강우량을 측정했습니다. 당신의 조직은 무엇을 측정하고 있습니까? 느낌상 좋아졌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30%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액션 당신 업무의 핵심 지표 3가지를 정하세요. 그것을 매주 측정하고 기록하세요. 체크리스트 4 지식 문서화. 세종은 농사직설, 향약집성방을 만들어 지식을 표준화했습니다. 당신의 조직은 핵심 노하우를 문서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테랑 직원의 머릿속에만 있습니까? 액션 이번 달 안에 당신의 핵심 업무 프로세스를 문서로 만드세요. 신입 사원이 그 문서만 읽고도 70%는 이해할 수 있게 쓰세요. 체크리스트 5 반대, 흡수. 세종은 최만리의 반대를 받았지만 설득하고 시간을 들여 실용성을 입증했습니다. 당신은 반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밀어붙입니까? 아니면 포기합니까? 액션 다음에 반대를 받으면 먼저 그들의 우려를 경청하세요. 그리고 작은 성공 사례로 설득하세요. 강압이 아니라 실증으로. 마지막으로 세종의 한마디를 다시 듣겠습니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었다. 세종은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지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했습니다.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표. 백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조직에도 군민정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문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일 수도 있고, 새로운 도구일 수도 있고, 새로운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세종은 6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직면한 문제는 오늘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할 것인가? 어떻게 데이터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구성원의 역량을 키울 것인가? 세종은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직의 훈민정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만들어야 당신의 조직이, 당신의 팀이, 당신의 고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작게 실험하고 지식을 정리하고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리고 2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상상하세요. 당신이 만든 그 작은 혁신이 어쩌면 500년을 이어갈 유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종처럼. 감사합니다.